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앤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젠스상 CEO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H20 이 수출 제한 실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또 대응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될지 다소 좀 당황스러우시죠? 어제 엔비디아 투자한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와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그렇다면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는 것인지 이 수출 통제가 다소 좀 뜬금없기는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흡족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통제라니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민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평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뭐가 나와도 예, 당황스럽지 않다는 그런 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정의선 회장도 미국까지 날아가서 백악관 안에서 사진 찍고 TV 출연하고 30조 넘게 투자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자동차 관세. 맞아요. 그때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마는 뭐 젠순왕도 뭐 굳이 그러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또 공교롭게 그 엔비디아의 지금 애리조나 텍사스죠. 텍사스에 지금 투자 계획 소식을 좀 밝혀왔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론적이지 않는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 늘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규제 완화 시사를 했던 부분에서 H20 모델에 관한 수출 통제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중국 및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제를 뭐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허가를 받아라. 단지 지속성이 좀 있을지에 관해서는 뉴스를 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저는 지속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이 관세가 지금 분명히 그 부과되고 나서 나중에 더 호재거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막 관세는 145% 너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관세를 때려봤자 얼마나 뭐 악재에 민감하겠느냐. 학습 효과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부풀려져 있던 관세를 일정 부분 유예시켜주거나 완화시켜주면 조금 시장을 환호하는 이런 레파토리를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좋게는 보고 있는데, 실제 이 관세가 적정 범주 내로 내려왔을 때 향후에 없어질까? 이런 고민에 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 이후에 민족주의 성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뭐 예전처럼 편하게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줄 세우기 느낌? 우리 편 들 거야 말 거야 안 들 거야? 그러면 너네도 어쩔 수 없이 관세. 이렇게 약간 그 자유무역주의 체제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하고 지금 중국 뭐 이렇게 마찰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 1차 때 그리고 1기 집권 때 그 부과됐던 관세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부분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전혀 없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부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뭐 너무 말이 안 되고 145%는 일정 부분으로 뭐 20%, 25%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에 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일정 부분 어느 영역 범주 내에서는 관세 부과는 기정사실이고 앞으로도 쭉 이어지지 않을까. 단지 지금의 그냥 이 높은 수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45%, 125%, 일부 품목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품목별 과세가 좀 이루어지고 적정 범주 뭐 프로테이지라고 좀 하겠습니다. 내려온다면 지속적으로 관세는 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이 반도체에 관해서도 H20이 당장 만약에 이제 뉴스플로우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부과시켰어요. 내일 모레 또 당장 풀어줄까? 라는 생각은 좀 갖게 되는 쪽이고, 여러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일기 정권 때의 관세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풀어준다고 뭐 기쁘겠어요?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하나둘씩 외신 보도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55억 달러의 분기 손실이 기록될 거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뭐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김민 전문가는 역시나 이 부분에 크게 좀 동요하지는 않는 모습인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엔비디아는 모르지만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에 대해서 미국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고 있죠. 뭐 중국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 네. 대만인인데 이제 중국인이나 대만인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젠슨 황 CEO도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뭐 크게 믿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CEO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 출범할 때 모였을 때 그때 유일하게 안 간 M7의 수장이 젠슨 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둘이 이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투자 발표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화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또 하루 만에 뒤집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는 중국 쪽에 한번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H20을 당장 써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밀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기해서 2배 비싼 가격을 주고 사면 되죠.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H20을 뭐 예전에 돌려 매수했던 중동 국가나 중국으로 막았다고 해서 과연 중국이 안 살까? 살 수 있습니다. 밀수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장기적인 전략일 텐데 중국이 그래서 이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개발하는 전략 2가지를 병행해서 가겠죠. 근데 두 번째 전략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실제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이 10년간 투자해놓은 쿠다라는 플랫폼을 중국에 아무리 인구가 14억이고 투자 여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걸 구축하는데 단기간에 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갈짓자 행보처럼 또 갑자기 풀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엔비디아 카드는 뭐가 있느냐? 엔비디아가 20% 정도 내외가 되는 중국 매출을 포기할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장사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거저거 다 뜯어 말려도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장사꾼들인데 과연 20%의 매출을 포기할 정도의 선물을 아무것도 주지 않고 팔지 말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과연 안 팔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저께 얘기했던 700조 투자는 바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언론에다 대고 우리 그러면 700조 투자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정말 투자를 질질 끄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투자한다고 해놓고 할 건데라고 하면서 계속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질질 끌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싸움도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바쁘겠습니다. 각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인들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끈질긴 협상을 좀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실제로 실행이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가를 신속하게 그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해석의 흐름이 분분한데 수출 금지를 해도 허가를 신청을 해서 오케이 떨어지면 수출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의 선택지는 2가지,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주신 투자를 조금 지연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H20도 만들었으니까 H10으로 또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또 파는 그런 안을 만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현재 상황에 순응해 나가면서 허가를 좀 신청을 하되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를 신속하게 내줄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의 제재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김윤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제가 아무리 반도체를 좋아하더라도 사실 H20에 대한 어떤 구조적 변화를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비용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공장 라인업 변경이라고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 형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앵커님 말씀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뎁스가 있는 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H20이 지금 아키텍처가 호포거든요. 껍질만 호포고 H800 같은 경우 이제 딥시크에 들어가는 H800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가 엠피르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능이 훨씬 H20이 떨어지는데도 껍질 자체가 좋거든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아키텍처 자체가 반도체의 어떤 설계와 구조의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어떤 성능을 낼지가 정해지는데 H800이 지금 아키텍처가 지금 엠필인데 성능은 더 좋아요. H20이 가장 낫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아키텍처 호포를 썼느냐? 호포 자체에 껍질만 넣어놨어요. 껍질만. 대역 폭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한시켰거든요. 왜? 대중국 수출용으로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호포를 썼지만 제한적인 성능을 주면서 수출을 했던 부분인데 단편적으로 이제 사실상 허가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막거나 아니면 허가를 막기 싫으면 그냥 지칭을 하겠습니다. 약칭. H19 이렇게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비용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 단편적으로 성능을 조금 더 대역폭 같은 데서 제한 두면 되지 않겠냐 쉽게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일단은 뭐 두 가지 방법론적인 게 다 가능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했을 때 제한은 안 둘 것이냐. 그러면 또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지금의 이 관세가 너무 짜증나는 게 도돌이표의 반복 되풀이죠. 맞아요. 무슨 맞아요. 초딩 싸움도 아니고, 자, 너가 145, 우리 125.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 젠순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의 핵심은 결국은 대중국 압박용 카드를 잘 먹히지 않으니 반도체까지 넓혀가겠다는 속셈인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이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계속 미국이 때리고 있는데 뭔가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가만히 있어요. 지금 급한 거는 미국이다 보니까 뭐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막 조바심이 나면서 다른 것까지 지금 오히려 투자를 미국 내 애리조나, 텍사스에 투자까지 했던 지금 엔비디아를 겨냥한 이런 사실상 허가제가 시행된 부분이라서 저는 중국 입장에서 급할 건 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뭐 엔비디아 입장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다운그레이드로 가는 건 쉽지 않은 쪽인 것 같고 오히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중국의 기술 개발 박차를 가해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네, 뭐 내수용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anyway 다른 쪽으로 루트를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인 공급망 차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뭐 있다면 또는 없다면 뭐 어찌됐건 중국 내에서 이 개발을 멈추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반대급부 수행을 실제로 우리 국내 업체들이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국내 업체들도 제재의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반도체 안에 뭐 H20, H800, H100, 뭐 블랙엘 100 이렇게 기술로 가게 되면 저희 어떤 방송과는 조금 엇나가는 거고요. 그건 뭐 시간이 따로 정만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든다 이렇게 좀 지칭하겠습니다. 이 H20의 대중 수출 통제는 다른 대안을 찾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른 대안이 뭐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밀수 루트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어찌 됐건 다른 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어찌됐건 지금 3강 체제지만 창신 메모리가 지금 DDR4에 관해서는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HBM을 못하고 있다? 그것 또한 가짜뉴스입니다. 거짓말이고 중국은 HBM2까지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메모리 부분에 관해서는 범용이지만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중국이 만약에 대안을 찾게 된다면 결국은 메모리 쪽 그리고 CXL 기반 고성능 D램 수요 증가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추측한 건데 이렇게 짜집기 하는 거죠. 어떤 짜집기냐. 일부 부품에 관해서는 수입을 이렇게 해오는 겁니다. 또 일부 부품에 관해서는 또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 조립 패키징이죠. AI 어떤 부품에 관해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들이 더더욱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는 여러 부품들을 받아와서 조립하는 거죠.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패키징을 가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패키징 기술까지 더더욱 박차가 가해지는 모습으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GPU 완제품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H100이 이제 뭐 H20이 됐던 HBM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내에서 부분 수입을 하고 현지 조립하면서 패키징 흐름에 강화 가능성도 좀 점쳐봐야 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다운그레이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투자 전략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시간에서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 소부장주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이사님,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뭐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 향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하락하고는 있습니다. 뭐 하락폭은 엔비디아만큼 하락하진 않고 있고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시간에서 한 2.3%, 지금 하이닉스가 한 1.8%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물론 장 열리고 나서 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에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면 중국이 채울 거고, 지금 이 소위 데이터 센터는 뭐 중동, 유럽,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돈이 있고 투자할 여력이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뭐 국가 차원에서 혹은 기업 차원에서 모두가 하려는 사업 분야입니다. 이게 뒤처지는 순간 미래에서 뒤처질 수 있다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차기 우리 정부도 뭐 어떤 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급하게 빠질 때 좋은 가격이라면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저는 18만 원 아래라면 산다. 여전히 그 의견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올해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HBM도 지금 하이닉스는 뭐 더 새로운 걸 뚫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올해 생산되는 물량 자체가 다 팔려버렸다니까요, HBM은. 그러면 HBM의 추가적인 생산은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추가적으로 어딘가 뭔가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지, SK하이닉스는 HBM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도 만약에 긍정적인 이슈가 혹시라도 나타난다면 그와 관련된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둘 중에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매력이 높아라고 하면 삼성전자지만, 둘 다 좋은 가격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은 다르지 않다. 어느 지역이든 AI 투자는 하고 싶고 데이터 센터는 더 짚고 싶은 그런 관점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은 가격이 온다면 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민주 전문가님은요? 네, 비슷합니다. 단지 저는 이게 뭐 SK하이닉스와 자꾸 이제 TSMC, 엔비디아의 어떤 삼각동맹 체제? 뭐 이 부분을 SK하이닉스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상이 좀 달라졌고요. 그 HBM은 뭐 다 완판입니다. 시청자분들, 우리 유저분들 아시겠지만, 추후적으로 충격파가 뭐 단기 공급에 대한 충격파가 오지 않겠어라는 이런 의구심은 달려 있는데, 맞죠? 뭐 그 부분에 관해서. H20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다 완판된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뭐 여전히 H100 같은 경우는 중국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중국에 뭐 들어갈 물량 자체도 없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 내에 만약에 제품이 완제품 형태로 HBM이 그 TSMC에서 이제 패키징을 할 때 옆에 실장을 한단 말이죠. HBM을. 그래서 GPU로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그럼 중국 내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HBM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 미국이 지금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지는 완제품 형태, 그러니까 TSMC에서 이렇게 오겠죠, 시청자분들. 옆에 HBM이 실장이 돼서 그것을 삼국이나 우회 통로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대중국 수출용 낮은 다운그레이드 버전도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중국이 우회 통로를 향해서 HBM을 직접적으로 사오는 거는 왜 생각을 못하죠? 완제품 형태로 사와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SK하이닉스한테 저기 삼국으로 좀 갖다 놔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게 저기 뭐 삼국으로 좀 갖다 놔라. 우리가 그냥 직접 사겠다. 이런 우회 통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이나 전략 자체에 취지는 알겠는데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올드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중국의 기술 발전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제한적인 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좋은 가격에선 사야 되고, 단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반대급 부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당연한 논리입니다. 단기 충격파는 분명히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수혜의 기대감은 삼성전자. 그러면 또 삼성전자에 향해 어떤 HBM 밸류 체인들 또 대한 어떤 기술력들은 오늘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억압하면 원래 더 반발심도 생기고요. 더 절치부심해서 자생력을 기르게 되는데 미국이 이 부분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두 분이 나란히 지적을 해주시네요. 따라서 이 반도체,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돼서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좀 악재 이미는 분명하지만 이 부분을 딛고 올라갈 때 기회를 또 줄 수 있다 의견 제시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IM증권에서는 중국 경제가 받게 될 관세 충격도 주시해야 한다.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우리가 미국 쪽에 그리고 또 국내의 산업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중국 경제는 관세 145% 부과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IBK투자증권은 통신섹터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은 롯데정밀화학 잊고 있었던 스페셜티,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을 잊고 있었는데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하나증권의 자료 말고는 거의 자료가 없었는데 IBK 투자증권에서 오랜만에 이제 그 굉장히 장문의 그런 리포트를 내면서 통신업종 AI가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또 데이터 센터와 연관된 뭐 B2B, B2G 등 다양한 사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소위 이제 가두리 양식, 자신들 그 카테고리 안에 사용자 몰아넣고 ARPU를 높이는 방향,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이제 비용만 조금 조절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답답한 통신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리포트는 그동안 뭐 하나증권 외에는 다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한번 통신업종을 답답한 배당주에서 그렇지 않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형태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쭉 풀 리포트를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뭐 통신업종, AI가 깨운 성장 본능, 뭐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국내 SK텔레콤이나 KT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KT는 주로 다른 회사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SK텔레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언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종목 리포트는 살펴보면 뭐 최근에 이제 종목 중에서 이렇게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이제 별로 없는 건 사실인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 그다음에 2분기도 뭐 급격한 회복은 좀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주목해 봐야 될 건 지금 ECH나 이 회사가 원래 했던 그 스페셜티 화학 쪽에서는 아주 크게 뭔가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린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스페셜티는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는 이 종목이 나름 스페셜티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에틸렌 프로필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구경제 종목이 아님에도 전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좀 개선될 만한 요인들을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이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하향되면서 목표 주가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PB 0.3배까지 빠질 만한 그런 저성장 기업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롯데정밀화학 한국투자증권 레포트가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더라고요. 그럼 지금 싸긴 싼데 눈높이는 좀 낮추자, 업사이즈는 낮추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실적이 떨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타깃은 낮췄지만 현재 주가는 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뭐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가 너무 이제 조금 뭐 높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롯데정밀화학은 어제 종가가 32,650원이고요. 뭐 기존의 목표가가 61,000원이었고 52,000원으로 하향 조정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리포트, 관세가 중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IM증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네,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장기화되면 중국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더 압박을 받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죠. 그래서 뭐 중국을 한없이 때릴 것처럼 하다가 현재 현실을 보니 녹록치가 않아서 뭔가 중국과 빨리 협상장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러면 중국은 명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시 주석이 나가려면 미국이 그만한 명분을 만들어라. 미국도 양보를 할 것이다. 뭐 어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IM증권의 보고서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진짜로 관세를 부여하고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중국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수출 비중이 여전히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치받을 수 있는 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죠.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왔습니다. 오히려 아세안 비중이 더 위로 올라오면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뭐 전기전자 제품들,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러시아, 아세안 쪽으로 물량을 대거 늘려놓음으로써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상대적으로 줄여놓았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최대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지금 고용 문제 쪽에 시달리고 있고 젊은 인구들이 고용이 이제 시들해지면서 정부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게 핵심인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양쪽이 정말로 100% 이상의 관세를 부여한다? 서로 물건 안 사고 안 팔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을 때 고용과 PMI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기업이 사람 안 뽑고 고용이 추가적으로 나빠지면 아무리 일당 독재인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저 들끓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 얘기가 없었던 2011년도에 중동에서 나타났던 소위 이제 빵 관련 혁명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지금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산업이 워낙 많이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 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공급 쪽에서 압박을 받아서 실업이 늘고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이건 이제 중국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중국만 압박을 받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도 중국의 중간재를 아직 꽤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우리나라라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장기화되면 모두가 다 죽는 게임이라는 거고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역으로 뒤집으면 이게 뭐 생각보다 지금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2-3달 내에 마무리가 된다면 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의 충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포트 쭉 살펴봤고요.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이 종목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골라주신 이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수요일마다 이제 종목을 고르는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왠지. 네. 네. 오늘 텔레칩스를 골랐던 이유는 우선 지난번에 뭐 차트 모습 먼저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좀 편하게. 변곡점까지 좀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과대낙폭권에서 참 많이 빠졌고, 변곡점 안착까지는 못했네요. 지난번에 있었던 거래량 정도는 좀 부족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만 주가 좀 넘게 동반되었던 부분인데, 변곡점에서 두들겨 맞고요. 관세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이슈 등등으로 주가가 바닥 구간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단기 반등세를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못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죠. 그리고 언제 진입할 것이냐, 내가 진입했을 때 대외 변수를 조금 견디면 조금 더 기대 수익률 부분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와 칩셋 미드를 모르진 않을 것 같고요. 텔레칩스 부분은 이제 차량용 엣지 컴퓨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형과 엣지 컴퓨팅이 상호 보완 관계로 가야지 엣지 컴퓨팅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 컴퓨터로 보내지 않고 멈춰 하면 이렇게 바로 멈추는 그런 기능들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인데, 이 구간에서 샀을 때 결국은 변곡점까지 도달 및 돌파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부분.
지금 매수 추천가가 13,200원에서 12,900원 정도가 나오던데 목표가가 변곡점 지난번 도달했던 딱 그 구간까지 나옵니다. 저는 뭐 1차 목표가만 좀 들고 왔고요.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큽니다. 단지 다운사이드는 별로 크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갈 구간은 제한적인데 위로 올라갈 경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매도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되지 않은 채 대외 변수에 의해서 내려왔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AI의 접목에서 빅데이터로 돌려본 수치고요. 이 가격 정도에서 조금 눌려주면 뭐 분할해서 사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15,500원 정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1,400원. 목표가 도달 확률이 58%인데 옵션 만기일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제한을 했고요.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에요. 그리고 손절가 도달 확률은 35. 상승 확률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58. 하락 확률은 조금 더 높습니다. 42%. 기대 수익률은 18.6%. 기대 손실률은 11.6%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대외 변수 때만 잘 이겨내시면요. 빅데이터가 조금의 오차 범주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기간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도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13,290원인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 이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아래쪽에서 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추천 밴드가 12,900원에서 13,200원 사이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15,500원, 손절 라인 11,400원 아래쪽으로 약간 여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까지 체크인스탁 마무리 짓겠고요. 지금 8시 52분 30초 구간 나타내고 있습니다.